그날 나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아들 수호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손주 민우 얼굴도 보고 며느리 세연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산산조각 났다. 세연은 나를 보자마자 마치 불청객을 보듯 얼굴을 굳혔고 아들 수호는 작은 방 문을 닫고 들어앉아 버렸다. 병원에서 들은 피곤한 소식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집 안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전 바빠서. 세연의 말은 따뜻한 인사라기보다 저를 쳐내려는 날 선 비수 같았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세연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검진 결과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연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버스 타고 가세요.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세요. 내 눈앞으로 던져지듯 내밀어진 지폐는 차갑고 축축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 손끝에 닿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000원, 고작 10,000원으로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어미를 내쫓는다는 말인가? 내 삶이, 내 존재가 고작 그만한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세연의 차가운 눈빛과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수호의 인기척마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현관문을 나섰다. 찬 바람이 쌩하니 뺨을 때렸다. 정신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마침 온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안에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봤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내 손끝을 시리게 파고들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늙고 지친 얼굴, 축 늘어진 어깨, 내가 알던 고미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도심을 가로질렀고 다른 승객들은 저마다의 이야기에 몰두한 채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무심한 시선이 내 안의 소외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텅 빈 가슴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메마르게 변했을까? 나는 평생 아들 수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혼자 벌어 아들을 키웠다. 남들 다 아는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 새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 없었다. 오로지 아들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 내 청춘과 건강을 바쳤다. 아들이 어릴 적 시장에서 늦은 밤까지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해번 돈으로 새 학기 참고서를 사주고 그 돈이 아까워 감기 걸린 몸으로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밤늦게 잠든 아들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 아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애틋한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심장을 찔러왔다.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어린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했던 말,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며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며느리 세연의 모욕적인 행동 앞에서도 침묵했던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다. 손으로 아무리 닦아내도 소용없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쳤던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며느리에게 굴욕적으로 쫓겨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나는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내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창밖의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보였다. 회색빛 세상 속을 걷는 듯 비틀거리며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익숙한 공간은 버스 안에서보다 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밤낮을 울었다.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어올라 거울 속 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겨우 몸을 일으켰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갈색 가죽 표지.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 일기장에 써 내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그날의 굴욕을 다시 마주했다. 펜촉이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찢어질 듯한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눈물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버스 타고 가세요. 채연의 싸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구겨진 만 원짜리 지폐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일기장에 지난 세월을 기록했다. 찢어진 가슴으로 내 삶을 되짚어 보았다.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 젊은 나는 참으로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들 수호를 안고 있는 내 모습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작고 여린 손으로 내 볼을 쓰다듬는 아들을 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했다. 시장 한편에서 반찬을 팔며 번 돈으로 아들 학비를 대고 겨울이면 터지는 손으로 연탄을 날랐다. 병원 한 번 가지 못해 온몸이 쑤셔도 아들이 새학기 참고서를 들고 환하게 웃을 때면 나는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 모든 희생이 그저 한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로 돌아온 것인가. 회한과 슬픔이 뒤섞여 내 안을 덮쳤다. 나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의 고통스러운 내레이션이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검진 결과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유난히 심각해 보였던 것 같기도 했다. 정확히 어떤 진단이었는지,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처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나를 짓눌렀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다. 잠들기 위해 애를 써도 눈은 말똥말똥했다.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내일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이대로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병든 몸으로 죽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겨우 몸을 추스르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친구 영숙을 만났다. 영숙은 내 부어오른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순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엉망이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다.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치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영숙의 따뜻한 눈빛과 걱정 어린 손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버스 안에서의 굴욕과 아들 수호의 무관심, 그리고 지난 세월의 희생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미순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니. 하지만 너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너를 위해서라도, 네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위로가 내 안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를 다독이는 영숙의 손길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온기를 느꼈다. 영숙은 내게 고개를 들어 앞을 보라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한없이 절망에 빠져 있던 내게 작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비록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 작은 용기가 내 마음에 희미한 불씨를 지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지난 삶을 위해 뭔가 해야만 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숙은 내 손을 토닥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순아, 사실 내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 있어. 김정숙 변호사님이라고 전직 가정법원 판사셨던 분인데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처음에는 주저했다. 괜히 남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영숙의 간곡한 권유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며칠 뒤 나는 영숙과 함께 김정숙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예상보다 소박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잘 정돈된 서재처럼 차분하고 강한 기운을 풍겼다. 김정숙 변호사님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다. 고상한 은발에 단정한 안경,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영숙의 소개를 받은 그녀는 자애로운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겪었던 굴욕과 아들의 외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영숙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의 무지함과 무력함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내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셨다.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황을 파악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고미순 여사님, 지금까지 여사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며느님이 여사님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김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여사님,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어머니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재산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시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녀는 내게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아니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단호하게 일깨워 주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사라진 시점의 은행 기록을 확인하고 며느리 세연 씨가 대출을 시도한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 대출 신청 서류,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사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여사님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은 내 얼어붙었던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던지는 듯 했다. 재산을 지킬 권리, 자존감 회복. 그동안 나는 그저 피해자로만 남아 나의 슬픔과 억울함에만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며느리 세연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 그리고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앉아버린 내 안의 나약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나는 버스 안에서 굴욕적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아들었던 내 초라한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속삭였다. 다시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김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되짚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이 박혀왔다. 막연했던 불안감과 절망감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해봐야겠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점차 선명해졌다.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남은 삶을 위해 무엇이든 시작해야 할 때였다. 내 안에서 용기가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고통과 굴욕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이제 나의 싸움은 시작될 참이었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나선 후 나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그동안 발걸음조차 하기 꺼렸던 은행으로 향했다. 재산을 지킬 권리,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은행 안은 활기찼지만 내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기까지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대출을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본인 확인과 절차를 강조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본인 외에는 어떤 정보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명의 도용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간청했다. 제발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아시겠어요? 제 명의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출 신청 기록 같은 것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절박함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상사와 상담 후 조심스럽게 조회를 시작했다. 몇 분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오가는 동안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침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고미순 고객님, 명의로 저희 은행에 대출 상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쯤 인감도장과 통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셨다고. 그의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역시나 배신감과 함께 솟구치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직원은 덧붙였다. 다행히 서류 미비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고객님을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대출을 강행하려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다. 세연이 내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던 그날, 내 손에 들린 검진 결과 봉투에 시선이 꽂혔던 그녀의 눈빛. 그때 세연은 내 가방을 뒤져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져갔던 것이 분명했다. 그날의 굴욕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명확한 증거가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시도 기록이 담긴 확인서와 당시 상담 직원과의 면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렵게 요청하여 확보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내게 봉투를 건넸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내 손끝을 시리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림은 더 이상 절망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결이었다. 며느리 세연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내 손에 쥐어진 봉투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이번 방문은 예전과 달랐다. 따뜻한 밥 한 끼, 손주 민우의 해맑은 웃음을 기대하며 가던 길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님이 말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굳은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세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내 방문에 눈을 크게 떴고 곧이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불청객 취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현관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세연의 예상 범주를 벗어난 듯했다. 나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세연은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봉투를 흘긋거렸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내 통장과 인감 도장을 훔쳐서 대출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은행에서 다 확인했다. 내 말에 세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오해예요. 그냥 은행에 한번 물어본 것뿐이에요. 세연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 위의 봉투에서 확인서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게 오해라고? 네가 어머니라고 말하며 대출을 시도했고 서류 미비로 실패했다고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어. 네가 내 인감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던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내 말에 세연은 뒷걸음질 쳤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들 수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마 나와 세연의 목소리에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그는 거실에 흐르는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세연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는 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세연을 응시했다. 세연은 그런 수호를 보자마급히 그의 뒤로 숨으려 했다. 오빠,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그냥 오해하신 거야. 아들 수호는 세연의 말에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세연이가 그럴 리 없어.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겠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세연을 두둔하려는 마음과 나를 탓하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들의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김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라 용기를 내어 증거를 찾고 어렵게 세연에게 맞섰건만 아들은 여전히 나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눈앞의 명확한 증거보다 아내의 어설픈 변명을 더 믿으려 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던가. 젊은 날의 모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오직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랐던 지난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토록 아들에게 외면당해야 한단 말인가.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다시는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호야, 너는 엄마를 믿지 않는구나. 내 아내의 말이 엄마 말보다 더 중요하구나. 내 말에 수호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함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증거를 제시했고 내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외면 또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세연의 흐느낌과 수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찢어지던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나 홀로 싸워야 할 길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겨우 용기 내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내 삶을 내맡기지 않으리라. 비록 아들의 외면은 뼈 아팠지만 나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남은 삶을 위해 그렇게 결심하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 수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은행에서 받은 확인서까지 보여주며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건만 수호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아예 나와의 대화를 회피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엄마, 세연이가 그럴 리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세연을 감쌌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괜한 트집을 잡아 가정을 시끄럽게 만든다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내 마음속에 겨우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지는 듯했다. 세연은 더 뻔뻔해졌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수호가 자신의 편을 들자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를 대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은행에 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대출 상담을 받아보려 한 것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도장하고 통장은 제가 어머니 가방에 넣어둔 건데 그걸 모르시고. 그녀는 내게 되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연기하는 듯한 모습에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호는 세연의 말을 그대로 믿는 눈치였다. 그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나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상황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 무렵 가장 큰 고통은 손주 민우에게서 찾아왔다. 민우는 원래 밝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부모님의 계속되는 다툼과 가정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인지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다. 하루는 민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우, 어머님 되시죠? 요즘 민우가 학교에서 부쩍 말이 없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숙제도 자주 빼먹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나는 세연인 척 전화를 받으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우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그 여린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맺혔을지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몰래 민우의 학교 앞으로 찾아갔다.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밖에서 민우를 기다렸다.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민우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한층 작아 보였다. 책가방을 맨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뛰어나오는 다른 아이들과는 대조적이었다. 민우는 나를 발견하고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를 꽉 끌어안으니 마른 몸이 그대로 느껴졌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민우의 눈가가 촉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가족의 싸움이 죄 없는 어린 손주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깊은 절망감에 빠뜨렸다. 민우의 고통은 나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내 건강 또한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피곤한 소식은 사실 암 전단계 진단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짐일 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 모든 것을 감내했다.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인지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소화 불량은 물론 밤마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잠을 자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옥죄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생기를 잃어 푸석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내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영숙이 다급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미순아, 너 혹시 세연이한테 무슨 돈 빌려준 거 있니? 아님 세연이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건 없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아는 사람을 통해 세연이 사채업자에게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세연이 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대출을 시도했던 것이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수소문 끝에 세연이 8천만 원의 사채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 때문에 수호와의 부부싸움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 수호 역시 뒤늦게 세연의 빚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호의 직장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 직전이었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는 나에게는 물론 아들 내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그림자였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발단이 내 아들이자 며느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동안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절망에 휩싸였다. 내 몸은 암 전 단계 진단으로 무너져가고 있었고 내 손주 민우는 고통받고 있었다. 이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전체가, 사랑하는 손주까지도 이 위기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내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는 깊은 심연 속에서 작은 빗줄기를 찾아야만 했다. 8천만 원이라는 빚의 그림자가 우리 집을 완전히 덮쳐버린 후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세연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격렬한 목소리로 다투었고 그 소리는 내 낡은 가슴을 쉴 새 없이 찢어 발겼다. 민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피해 내 방으로 와서 한참을 웅크리고 앉아 있곤 했다. 나는 그 작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다. 차마 괜찮아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모두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내 건강은 더욱 나빠져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낮에는 기운 없이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온 수호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싸늘한 공기를 풍겼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퇴근 시간은 한참 멀었는데 그는 텅 빈 눈으로 거실 벽을 응시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 잠긴 듯 희미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수호의 그 한마디는 내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겨우 붙잡고 있던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끊어지는 듯했다. 그의 실직은 비단 수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고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 앞에서 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연은 그 소리에 부엌에서 뛰쳐나왔고 수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창백했고 이내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세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동안 내가 품었던 의심과 분노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사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돈을 불리고 싶어서 친구가 소개해준 사채업자에게 잠시만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불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던 것도 그때 이미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세연의 고백은 나의 가슴에 또 한 번 칼날을 꽂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참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동안의 분노와 배신감에 더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연민이 뒤섞였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깊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눈으로 한없이 울고 있는 세연과 망연자실한 수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가여운 자식들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다. 민우의 작고 여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누가 이 아이를 지켜줄까? 내 손자, 내 유일한 희망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건져내야만 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 몸은 암 전 단계 진단으로 무너져가고 있었고
8천만 원이라는 빚은 거대한 산처럼 우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암 전 단계 진단으로 무너져가는 내 몸과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는 아들 부부, 그리고 상처받은 손주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가진 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문득 어린 시절부터 해오던 손맛 좋은 반찬 만드는 기술이 떠올랐다. 시장 한편에서 반찬을 팔아 수호를 키웠던 지난 세월.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희미한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굳은 살 박힌 내 손으로 다시 뜨거운 불 앞에서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 늙고 병든 몸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 이거라도 해봐야 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늙은 몸으로 다시 시장 바닥에 나설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지만 나는 민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우의 눈에서 다시 밝은 빛을 보게 하고 싶었다. 내 아이들이 지고 있는 빚을 갚고 민우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 반찬 가게를 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자. 이름은 미순 반찬.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싸움이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새벽 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인터넷을 뒤적였다. 작은 상가 임대, 소액 창업, 반찬 가게 자리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며 내 손끝에 굳은 결의를 새겼다. 8천만 원의 빚, 아들의 실직, 암 전 단계 진단.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싸움은 이렇게 시작될 참이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아들 수호가 내 옆을 지나다 멈칫했다. 엄마, 왜 아직 안 자고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수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 반찬 가게 할 거야. 미순 반찬. 내 이름 석자 걸고 시작하는 일인데 혼자서는 힘드니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수호는 내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어쩌면 한 조각의 안도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엄마, 갑자기 무슨 그 몸으로 괜찮겠어요? 그리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의 망설임에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그의 눈을 바라봤다. 너에게 선택지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이야. 내 실직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내 아내의 빚은 우리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어. 민우를 봐서라도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 너는 엄마를 도와야 한다. 내 단호한 말에 수호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발품을 팔았다. 돈이 없으니 작고 낡은 가게밖에 없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 골목 어귀에 자리한 오래된 식료품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간판은 녹슬고 유리창은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정이 갔다. 그래, 여기다. 나는 낡은 가게 문을 열며 속삭였다. 희망과 함께 밀려드는 막막함,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밤낮으로 수호와 나는 가게를 청소하고 꾸몄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수호는 서툴지만 묵묵히 나를 도왔다. 그의 손길에서 조금씩 죄책감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아내 세연은 낮에는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눈물을 흘렸지만 밤늦게 가게로 찾아와 설거지를 돕거나 간단한 잔심부름을 해주었다. 아직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지만 그녀도
이 막다른 골목에서 뭔가 해보려는 듯했다. 간판을 달았다. 오래된 나무판에 미순 반찬이라고 서툰 글씨로 써붙인 간판이었다. 내 이름 석자를 건다는 것이 이토록 무겁고도 자랑스러운 일일 줄은 몰랐다. 간판을 달아놓고 멀리서 바라보니 뿌옇던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듯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개업날.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었다. 오랜만에 맡는 고춧가루와 마늘 냄새,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익숙한 손맛으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나는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엄마의 자리가 이제 미순 반찬의 주인으로 확장되는 듯했다. 수호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세연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첫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게 문은 텅 비어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미순 반찬에는 아무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 겨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김치 한 봉지를 사가셨을 뿐이었다. 아가씨, 이 김치 맛있네. 그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가게는 파리만 날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성껏 만든 반찬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온기가 식어갔다. 엄마, 오늘은 좀 그런가 봐요. 수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내일부터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쓰디쓴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낮은 매출은 고사하고 재료비조차 건지기 힘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남은 반찬들을 싸들고 집에 돌아왔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피로가 온몸을 덮쳤다. 무엇보다 암 전단계 진단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과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다. 가게를 열었지만 오히려 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는 듯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나는 홀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삭막한 현실에 절망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내일도 오늘처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졌다. 수호는 여전히 어색하게 가게를 지켰고 세연은 가끔 와서 도왔지만 아직 그녀의 눈빛에는 그늘이 짙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가 가게로 찾아왔다. 낡은 책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는 민우의 모습은 여전히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발견하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힘들죠? 민우의 말에 순간 울컥했다. 이 작은 아이는 내 힘듦을 알아봐 주는구나. 나는 애써 괜찮다고 답하며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가게 안을 빙 둘러보더니 손님이 없는 텅 빈 공간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노래 불러줄까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유치원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불러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민우가 노래를 불러준다고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우리 민우가 불러주는 노래 듣고 싶다. 민우는 잠시 쑥스러워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작은 손으로 율동까지 흉내내며 노래를 부르는 민우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아이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내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낮은 매출, 끊임없는 피로, 악화되는 건강, 이 모든 고통이 민우의 노랫소리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우의 작은 노래는 어떤 따뜻한 위로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민우는 노래를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힘이 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를 꼭 끌어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했지만 민우의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에 다시금 희미한 불씨를 지폈다. 그래, 다시 일어서야 해.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나는 민우의 작은 손을 잡고 가게 문 밖으로 나섰다.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 아래 낡은 미순 반찬 간판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듯했다. 민우의 작은 노래가 내 마음에 심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불 앞에 섰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고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과 불면증은 나를 괴롭혔지만 민우의 해맑은 미소가 내 마음을 다잡게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놀랍게도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현실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민우가 가게에 와서 노래를 불러준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손님 한 분이 들어왔다. 젊은 부부였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미순 반찬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양념이 정말 끝내줘요. 우리 남편이 입맛 까다로운데 여기 김치찌개는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워요. 어머니, 나물 반찬이 어쩜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어요?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벌써 소문 다 냈어요. 여기 반찬은 조미료 맛이 안 나서 좋아요. 꼭 집에서 만든 것처럼 깔끔하고 담백해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감사함에 어쩔 줄 몰랐다. 정성껏 만든 내 반찬을 알아봐주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겪었던 굴욕과 서름이 조금씩 잊히는 듯했다. 나는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고 손님들과 살갑게 대화하며 그들의 사소한 요구까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손님은 어린 자녀가 시금치나물을 잘 먹지 않는다고 투정했는데 다음 날 나는 시금치나물을 조금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서비스로 내놓았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입소문을 타고 미순 반찬의 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놀라운 변화는 수호에게서도 찾아왔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가게를 지키고 어색하게 계산을 하던 수호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반찬이 동이 나는 것을 보며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벽에 장을 보러 갈 때 내가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보며 그가 먼저 나서서 들어주었고 내가 재료를 다듬는 동안 옆에서 묵묵히 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이거 다듬을게요. 엄마, 허리 아프시잖아요. 어느 날은 수호가 나에게 앞치마를 직접 둘러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저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의 손길에서 어색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걱정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잠시 자리를 내어주었다. 아들의 손이 서툴긴 했지만 그가 썰어놓은 채소들은 반듯했고 양념을 섞는 손길에도 정성이 느껴졌다. 하루는 수호가 퇴근 후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제가 그때 엄마 말씀 안 믿고 세연이만 감싸서 죄송했어요. 정말 엄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가게에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철없는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상이었다. 이제 수호는 미순 반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는 가게의 청소부터 재료 관리, 손님 응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나를 도왔다. 그의 밝아진 표정과 활기찬 모습은 가게의 분위기까지 생기 있게 만들었다.
세연 역시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작은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 직전에 세연이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망설이던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우가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면 마음 아프다고 자기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자꾸 그래서요.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세연의 손에 들린 고무장갑을 보았다. 그동안의 깊은 상처가 단번에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작은 노력은 분명한 화해의 신호였다. 그럼 설거지 좀 해다오. 잔반도 좀 정리하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세연은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고 가게를 정리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비록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는 듯했다. 수호와 세연이 가게의 일을 도우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소한 대화들을 나누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할머니 가게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고 가끔은 작은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반찬을 추천하기도 했다. 할머니네 반찬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이에요. 민우의 해맑은 목소리에 손님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나 또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여전히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가게의 활기찬 분위기와 가족들의 변화는 나에게 큰 기쁨과 활력을 주었다. 저녁 무렵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미순 반찬 간판이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간판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는 분명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 되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땀과 노력이 드디어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가족의 땀과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한 어느 날, 가게는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끊이지 않는 손님들 덕분에 수호는 연신 계산기를 두드렸고 나는 쉴 새 없이 반찬을 채워 넣었다. 그날따라 멸치볶음이 일찍 동이 나 나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새 멸치를 볶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수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엄마, 잠깐만요. 어떤 분이 엄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수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주방에서 나가보니 키가 훤칠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대성식품의 마케팅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대성식품이라니, 대기업에서 온 사람이 왜 우리 같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찾아온 걸까? 나는 잔뜩 경계하며 그를 맞았다. 젊은 팀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고미순 여사님이시죠? 저희는 미순 반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순 반찬의 고객 리뷰와 온라인 커뮤니티 평판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정직한 맛과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맛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저희 대성식품은 이번에 건강하고 정직한 식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를 론칭하려 하는데 미순 반찬의 철학이 저희의 비전과 매우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대기업에서 우리 가게를 알아봤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작은 가게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여사님께 대규모 반찬 납품 계약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팀장의 말은 내 얼어붙었던 심장에 뜨거운 용암을 붓는 듯 했다. 대규모 납품 계약이라니.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떠올렸다. 과연 이 작은 가게에서 대기업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은 또 어쩌고?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가 감당할 수 있을지. 팀장은 나의 염려를 헤아린 듯 미소 지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 확장이나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사님의 맛과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8천만 원의 빚, 수호의 실직, 민우의 상처, 그리고 나의 암 전 단계 진단.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팀장은 계약 조건이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며칠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가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팀장이 돌아간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수호는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대성식품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하자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감격이 실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보상인가 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수호와 세연을 불러 모아 팀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연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세연의 손을 잡았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네가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민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껏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 도울게요.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호 역시, 엄마, 저도 이제 철들었어요. 엄마 옆에서 뭐든 할게요. 이젠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라며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성사시키려니 걱정부터 앞섰다. 대기업의 물량을 소화하려면 지금의 주방으로는 어림도 없었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김정숙 변호사님께 연락해 자문을 구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격려해 주었다. 고미순 여사님, 드디어 여사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군요. 시설 확장이나 법적인 문제 등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사님과 가족의 의지입니다. 며칠 밤낮으로 가족회의를 했다. 주방 설비 교체, 추가 인력 채용, 재료 수급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길이 뻗어왔다. 세연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사돈 어른이었다. 미순 여사, 자네 가게 일이 잘 된다는 소식 들었네. 세연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 내 비록 나이가 많지만 예전에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니 혹시 자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돈 어른은 작고 낡은 가방을 들고 가게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동안 세연의 잘못 때문에 사돈 어른에게도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이다. 사돈 어른,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가게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나. 그저 자식들이라도 제대로 살게 해주고 싶을 뿐이지. 그리고 미순 여사처럼 훌륭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미순 반찬이라는 이름 아래 똘똘 뭉쳤다. 수호는 대기업과의 협상과 물류 관리를 전담했고, 세연은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생산 라인 관리를 도맡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공책에 빼곡히 생산 계획을 세웠고, 식재료 발주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온 힘을 쏟았다. 사돈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시설 보수와 장비 관리를 척척 해냈다. 그는 때로는 수호에게, 때로는 세연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나의 역할은 오로지 맛을 지키는 것이었다. 확장된 주방에서 나는 여전히 뜨거운 불 앞에서 반찬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호가 힘든 일을 거들어주고 세연이 내 손발이 되어주며 사돈 어른이 묵묵히 뒤를 받쳐주었다. 가족들의 땀방울이 모여 미순 반찬은 매일매일 성장해 나갔다. 나는 밤마다 밀려오는 피로와 여전한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과 활기찬 가게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었다. 민우는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 들러 가족들의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할머니, 오늘도 반찬 최고예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우리는 모두 웃을 수 있었다. 마침내 대성식품과의 최종 계약일.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성식품 본사로 향했다. 김 변호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수호와 세연, 심지어 사돈 어른까지 모두 참석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성식품 대표이사와 마케팅 팀장이 우리를 맞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고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맞잡은 손과 함께 대규모 반찬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울림이 터져 나왔다. 8천만 원의 빚, 아들의 실직, 나의 병, 며느리의 방황, 손주의 상처, 이 모든 고통의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거치는 듯했다. 우리는 해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대성식품과의 계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 주었다. 며칠 후 세연은 내게 조용히 다가와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 제 빚 이제 갚아나갈 수 있게 됐어요. 매달 꼬박꼬박 갚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그동안 제가 멋대로 썼던 돈, 그것도 꼭 다 갚을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회한과 함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세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8천만 원이라는 빚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고 희망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며느리 세연은 자신의 말처럼 8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대성식품과의 계약으로 가게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밤낮 없이 동분서주했다. 회계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고 식재료 발주를 넣고 때로는 나와 함께 주방에서 반찬을 포장하기도 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만큼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진지해졌다.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며 나를 다독였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과거의 세연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미순 반찬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빚을 모두 갚던 날, 세연은 내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통장에 찍힌 잔액 영원이라는 글자를 보며 그동안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녀는 흐느끼며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순간 내 오랜 앙금도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빛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세연은 다시 태어난 아이처럼 밝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진정한 화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세연의 변화와 함께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밤마다 아들 부부의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조용했던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손주 민우였다. 한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고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우는 주말이면 가게로 찾아와 설거지를 돕거나 손님들에게 반찬을 추천하며 제법 어엿한 미순 반찬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 요즘 민우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자주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고요. 얼마 전에는 학급 부회장으로 뽑히기도 했답니다. 나는 세연인 척 전화를 받으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위축된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감을 되찾고 학업에도 흥미를 보이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우가 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에는 할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미순 반찬 3호점 사장 될 거예요. 민우의 해맑은 미소에 나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행복을 느꼈다. 우리 가족의 평화와 미순 반찬의 성공이 민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암 전 단계 진단으로 무너져가던 내 몸도 가족들의 사랑과 민우의 웃음 덕분인지 몰라보게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통증도 줄었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화합과 가게의 번창은 내게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굴욕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경험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나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노인들 혹은 홀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은 이제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으로 채워졌다. 나는 낡은 일기장 대신 새로운 공책을 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 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러운 반찬을 나누고 싶었다. 둘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민우처럼 꿈을 꾸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어른까지 있었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미순 반찬이 이룬 작은 기적이 사회의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마지막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의 이야기가, 나의 희생이, 그리고 나의 성공이 그저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새로운 삶의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내 가슴 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뜨겁게 타올랐다. 새로운 삶의 청사진을 그리던 나의 시간은 놀랍도록 빠르게 흘러갔다. 이듬해 나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우리는
미순 반찬 2호점 문을 열었다. 작은 골목, 어귀의 낡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나의 꿈이 이토록 커져 번듯한 2호점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게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 아들 수호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고, 며느리 세연은 테이블을 오가며 음식과 음료를 날랐다. 사돈 어른은 한쪽에서 큼지막한 케이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손주 민우는 가장 밝은 얼굴로 할머니를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며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나의 오랜 친구 영숙은 감격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했고, 김정숙 변호사님은 단아한 미소로 내 손을 잡으며 여사님, 정말 해내셨군요 라고 축하해 주셨다. 이제는 어엿한 사업 파트너가 된 대성식품 대표이사와 마케팅 팀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가게 직원들도 모두 모여 진심으로 나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시끌벅적한 축하 속에서 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과거 버스 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울부짖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두의 축하를 받은 후 마침내 나는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를 잡으려니 손이 조금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는 아들 수호, 밝아진 얼굴로 박수를 치는 며느리 세연,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앉아 뿌듯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손주 민우. 이 모든 것이 지난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중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단단하고 차분해졌다. 나는 나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암 전단계 진단을 받고 아들 집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나 버스 안에서 오열했던 순간부터 김정숙 변호사님을 만나 용기를 얻고 며느리와 맞섰던 일, 아들 수호의 실직과 세연의 빚이 드러났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미순 반찬을 열어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며느리에게 굴욕을 겪으며 제 몸까지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곁에는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준 친구 영숙이, 길을 알려준 김정숙 변호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준 제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세연, 그리고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주 민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다. 민우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훌쩍거리고 있었고, 수호와 세연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저에게 미순 반찬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터였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반찬을 만들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손님들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진한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하나 되어 함께 땀 흘릴 때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낼 차례임을 알렸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작은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경험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공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밤마다 고민하며
적어 내려갔던 나의 계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첫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미순 반찬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매주 한 번 미순 반찬 2호점에서 따뜻한 밥 한 끼와 정성스러운 반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버스 안에서 겪었던 그 외로움과 허기를 그분들은 겪지 않도록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많은 이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호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고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지지하는 표정을 지었다. 둘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미순장학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제 손주 민우처럼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작은 날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희 미순 반찬의 수익 일부와 개인적인 재산을 출연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김정숙 변호사님은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영숙은 울면서 나를 꽉 끌어안았다. 민우는 할머니 최고라고 외치며 해맑게 웃었다.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세연은 내 옆으로 다가와 나의 두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손길에서 나는 든든함과 무한한 지지를 느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했다. 나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부와 명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눔의 기쁨과 희망의 빛이 가득 채워졌다. 70번째 생일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부활을 맞이하고 있었다. 내 이름 미수는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닌 고통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와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가, 나의 희생이, 그리고 나의 성공이 이제는 모두의 희망이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70번째 생일 잔치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다시 일상의 리듬 속으로 들어섰다. 며칠 뒤 나는 익숙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봄볕이 쏟아지는 오후였지만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지난 시간의 잔상을 떠올리고 있었다. 버스 창문에 비쳤던 초라한 내 모습,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의 차가운 감촉,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일깨워주는 이정표 같았다. 버스 문이 열리고 나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건물들, 활기찬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희망찬 그림처럼 보였다. 한때 내 눈에 회색빛으로 물들었던 세상은 이제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문득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시선이 갔다. 그녀는 잔뜩 구겨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와 한숨 소리가 왠지 모르게 과거의 나를 보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봉투 끝이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처럼 보였다. 그때의 내가 떠올라 내 가슴 한쪽이 아릿했다. 할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고, 제가 남 앞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네요. 괜찮아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던 적이 많아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이 되니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내 말에 할머니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사연은 내가 겪었던 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며느리가 자신을 구박하고 집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울먹였다. 제가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거네요. 이 돈으로 버스나 타고 가라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다. 할머니,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며느리에게 굴욕적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아들고 이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죠. 내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 나를 외면할 때의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 말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나, 정말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병원 검진 결과, 아들의 실직, 며느리의 빚, 그리고 미순 반찬을 열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특히 김정숙 변호사님을 만나 법적 조언을 받고 나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할머니,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만 할머니에게는 할머니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김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변호사님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셨으니 할머니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절망감뿐 아니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섞여 있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쯤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아주머니 덕분에 살 길이 보인 것 같아요. 저도 아주머니처럼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걷히고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힘내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동을 느꼈다. 한때 상처와 절망의 공간이었던 이 버스가 이제는 다른 이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내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이 버스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할머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다. 내 이름, 미순이 단순한 이름이 아닌 고통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와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도심을 가로질렀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경험이라는 묘약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자부심을 되찾았다.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뒷모습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았다. 그녀에게 건넨 나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삶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들었다. 한때 나는 며느리 세연에게 받은 굴욕을 갚아주고 싶었다. 나를 외면했던 아들 수호에게, 나의 희생을 잊은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사랑과 존경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복수라는 것을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빌딩 숲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삶은 처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시간들, 오로지 수호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텼던 고통의 세월, 그리고 병원 검진 후 아들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굴욕과 절망. 그 모든 순간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느리 세연이 내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던 그 차가운 손길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손길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첫 번째 문턱이었다. 내가 10,000원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거듭날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이제 아들 수호와 며느리 세연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새벽 일찍 가게에 나와 가장 먼저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수호의 눈빛에는 예전의 불편함 대신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서려 있다. 엄마, 힘들면 쉬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수호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빛 청산보다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세연 역시 내가 무거운 짐을 들려 할 때면 어머니, 제가 들게요. 하며 나보다 먼저 달려와 내 손에서 짐을 빼앗아 간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다. 강인하고 현명한 사업 파트너이자 나의 든든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민우를 함께 키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느낀다. 그들의 변화는 나에게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사랑과 화합으로 완성되었다. 내가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인생 이 막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당당하게 일어선다면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인생이 그 증거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이제 미순 반찬 3호점, 4호점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미순 급식센터를 꿈꾼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장학재단이 민우처럼 해맑은 웃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작은 희망들은 이제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미순 반찬은 단순한 반찬 가게를 넘어섰다. 그것은 한 여인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 가족의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낡은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나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다. 나의 이름, 고미순. 이 이름 석자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나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사랑과 나눔의 유산이 될 것이다.